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장외 집회였는데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반면 버닝썬 영업 담당자 출신 중국인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부산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등록된 설계도와 따로 노는 위험천만한 타워 크레인은 공사 현장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등록과 불법 개조가 판치는 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에 자신이 협상팀을 책임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모종의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규탄 집회라고 했지만 경제나 대북 정책 등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뤘습니다. 원색적인 표현들과 함께 색깔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태극기 부대까지 가세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지도부가 주최한 집회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대로 한쪽 차선 전체를 메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이후 서울 도심 집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도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당이 반대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친문재판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센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1.5km를 걸어가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극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냐는 무례한 비아냥, 좌파 독재 등 시대착오적 색깔론, 혹세무민과 거짓 선동이 난무했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서울은 물론 지역 거점 도시에서도 장외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더 커지고 있고 4월 국회는 아직 문을 못 열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당시 한국당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대변인 발언은 황교안 대표의 연설 중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또 한 번 나옵니다. 부담스러운 듯 멈칫하더니 살짝 표현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당도 나 원내대표가 외신을 인용했을 뿐 문 대통령을 직접 수석 대변인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대표가 직접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게 잘못된 발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달여 전과는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결국 의도적인 강경 발언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한국당이 첫 장외 집회를 연 것이었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친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이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앞서 보도를 했던 정치부 김나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나한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잠시 나왔는데 김 기자가 직접 오늘 집회 현장에 다녀온 거죠? 네. 예. 자, 이번 장외 집회 갑자기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시기를 정하지 못했는데 최근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로 비판을 받고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오늘로 집회 날짜를 정하고 전국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막말로 인한 수세 국면을 빨리 차단하고 비난 여론이 있었던 인사 검증 문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일단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이 어떤 선거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도심 장외 집회 전면에 나선 것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에 참여해서 직접 마이크까지 들고 이제 발언을 한 거는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이 당 핵심 관계자는 집회 준비 배경으로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침체돼 있었고 구심점도 약했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 신인이지만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황교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최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니까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될 거라는 점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나한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한국당 지도부는 5.18 망언이나 세월호 막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정작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나한 기자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장소, 그 비슷한 장소 주변 도심 집회는 이제 대한애국당이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태극기 부대가 이제 매주 집회를 해오던 곳 아니었습니까? 장소가 좀 겹쳤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지금 한국당의 집회 모습을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한애국당 깃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애국당 지지자들도 한국당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장외 집회가 장기적으로는 보수 통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면까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원내 활동과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부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동교동 자택에서 심정지가 와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15대 총선에서 목포에서 당선되고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120억 달러 수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와 인프라, 의료, 교육 등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는데 두 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공동위원회 워킹그룹을 만들고 3개월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윤 씨 신병을 확보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일단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법원은 검찰이 윤중천 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혐의만으로는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현재 윤 씨의 혐의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범죄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서 이 사기와 알선수재 그리고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심사에서 윤 씨는 이것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원이 윤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 법원은 또 윤 씨가 각 혐의마다 내놓은 해명을 확인해서 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윤 씨 태도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씨는 검찰에서는 입을 열지 않다가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진술을 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 같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단 입장에서는 윤 씨의 말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 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을 때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검찰에서 번복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구속을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검찰의 이런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검찰 수사단은 우선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를 해서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윤 씨를 불러서 김 전 차관에게 정말 금품을 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씨의 신병 확보와는 별개로 최근에 경찰청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과거 경찰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은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한 번 기각됐다가 이번에 결국 구속이 된 건데 경찰이 그 사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인 MD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마약 투약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어딘가에서 마약 유통된 거 모르셨습니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해 마약을 투약한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버닝썬 영업을 맡았던 중국인 MD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나에게서 마약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클럽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에게 건넨 브로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현직 경찰들과 돈을 건넨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행을 모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인물로 지목된 게 가수 휘성이었는데 휘성 측에서 에이미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휘성이 에이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명하자 에이미가 사과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에이미의 주장과 관련해 가수 휘성 측이 약 7분 길이의 녹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에이미는 과거 프로포폴을 함께 투약한 연예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이를 입막음하려고 자신에 대한 성폭행을 모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로 휘성이 지목되자 소속사가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휘성 측은 먼저 성폭행 모의 주장과 관련해 에이미에게 얘기했다는 지인 A씨와 휘성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냐고요. 네가 그 말을 할 리도 없고
너는 에이미랑 제일 친했었고. 이어 휘성은 에이미와 통화에서 성폭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나 너 얘기를 오늘 다 들으니까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져서. 휘성이 울분을 토하자 에이미가 사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내가 단박에 다시 뜯을게. 너가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휘성 측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도 이미 6년 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휘성과의 통화 이후 에이미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공사장의 대형 타워 크레인이 등록된 설계도와 달라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 저희 뉴스룸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또 한 번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당국은 강한 바람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당시 최대 풍속은 타워 크레인이 견뎌야 하는 초속 15m의 절반 수준인 초속 9m였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이 아니라 크레인이 부실하게 개조돼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공사 현장 곳곳을 둘러보니까 가짜 부품부터 불법 구조물까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변종 타워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입니다.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 크레인 사고. 인증받지 않은 부품 하나가 대형 크레인을 주저앉혔습니다. 서울의 한 공사장에선 이런 부품 하나가 아니라 기둥 전체에 어떤 인증도 없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도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하는데 수십 미터 길이의 마스트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머리는 유럽산, 몸통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크레인 3대가 버젓이 운행 중입니다. 또 다른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 한 공사장입니다. 제 뒤로 타워 크레인이 높이 솟아 있는데 이 타워 크레인은 일본산 기계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보면 국내산입니다. 머리와 몸통은 일본, 다리는 국내산인 건데요.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타워 크레인이 현장에서 가동 중입니다. 크레인 임대업자는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그거는 다 폐기하고 지금 다 안 써요. 지난해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7건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람이 죽지 않은 사고는 파악도 않고 있습니다. 제품을 껴서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그 해괴망측한 그 출처 불명의 타워 크레인이 많이 돌아다녀요. 허위 등록과 불법 개조가 만든 변종 크레인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계도에 있던 조종석을 무리하게 떼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건데 이렇게 사라지는 조종석 때문에 공사 현장에선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건물 위에 크레인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풍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당일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8m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은 초속 15m의 바람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운전실도 없애서 사고가 난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타워 크레인이 전국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설계도엔 있는 운전석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는 사망사고가 났는데 역시 운전석을 임의로 떼어낸 크레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 작업하는 대형 크레인과 달리 소형 크레인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 크레인도 하중만 낮춰서 소형으로 등록한 뒤 운전석을 떼버리는 겁니다. 원래 10톤짜리 장비를 할지라도 2.9톤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달아가면 이거 무인 타워 크레인 쓰는 거예요. 크레인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중만으로 대형과 소형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무선 크레인 조종은 국가 자격증이 필요 없어 월 1,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인 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비닐이나 천막으로 임시 조종석을 만들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이제 휘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그 사고들이 이제 급증을 하였습니다. 무인 타워 크레인 사고는 최근 4년간 30건에 이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앞으로는 북미 협상에서 빠지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여전히 자신이 협상 책임자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번엔 볼턴 보좌관을 향해 분별 없이 말하면 좋은 일이 없을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북미가 이렇게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는 3차 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CNN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I'm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to lead. 폼페이오 장관이 19일 북한의 요구대로 협상에서 빠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란다는 북한 외무성의 교체 요구를 내가 책임자라며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핵화를 이룰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낙관적 입장도 밝혔습니다. CNN은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지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아주 궁금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서입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3차 회담을 성사시킬 구체적 제안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볼턴의 빅딜 압박 발언에 계속 그런 식이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밑에서 진행되는 정상 간 메시지 외교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북미 간 신경전을 끝내고 비핵화 협상을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지난 2월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조직원이 미국에서 처음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창의 아파트도 수색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미국에 있는 자유조선 인사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자유조선의 조직원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한 2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18일 체포됐습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할 때 크리스토퍼 안이 안내를 맡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이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창의 아파트도 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지난 2월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과 관련해 조사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미국의 자유조선 인사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유조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리 월러스키 변호사는 미국 당국의 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불타버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프랑스 안팎에서 온정이 밀려들고 있죠. 우리 돈 1조 원 넘게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지금 프랑스에선 가짜 기부 사이트를 만드는 등 사기가 극송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도 정식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노트르담 재건기금을 받는 프랑스 문화재재단 홈페이지입니다. 프랑스 문화재재단은 노트르담 관련 사기를 조심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이외에 전화나 이메일로 기부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범들은 이 재단 홈페이지를 모방해 가짜 기부 사이트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경시청은 노트르담 재건과 관련한 사기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프랑스 대기업과 개인, 국제 기부로 모인 재건기금은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2,800억 원에 이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여론조사 업체 BVA와 언론사들은 현지 시간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2%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정리 작업이 끝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소방관들이 철수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대성당의 18세기 그림들 대부분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주 뉴스룸에서 프랑스 파리의 한 한인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우리 경찰뿐 아니라 프랑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 프랑스 쪽에서 이 목사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 위치한 파리 열방교회. 이 한인교회의 송모 목사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지만 저 번쩍 들어서 침대로 던져가지고 그때 이제 막 성폭력이 이제 간간히 이루어졌죠. 차 안에서 확실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손을 저한테 갖다 댔었고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이단이란 낙인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이가 하는 게 뭐냐 조심하래. 교회를 가지 않은 게 멈추랍니까? 앞서 우리 경찰은 송 목사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프랑스 경찰도 최근 송 목사를 체포해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폭행 등에 대한 혐의입니다. 어제 프랑스 경찰은 피해자와 대질 신문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목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조건 부인만 했었고 근데 아예 저를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는 경찰들도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프랑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법원도 송 목사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문을 대거나 간단한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니까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모바일페이 쓰는 분들 많은데요. 결제나 송금뿐 아니라 이제는 은행처럼 현금을 맡아주는 기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모바일페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제나 송금이 쉬워서입니다. 스마트폰에 지문을 대거나 간단한 비밀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밥 먹을 때도 한 명이 계산하고 돈 보내주고. 뭘로 달라고? 토스. 카카오페이. 엄마가 토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몇십만 원씩 용돈 보내주기도 해요.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페이 결제 금액은 지난해 80조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는 현금을 넣어놓으면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통상 포인트는 은행 예금이자 수준인 연 1, 2%가량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연 5%를 돌려주겠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페이에 넣어둔 돈은 은행만큼 안전하진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도산한다면 넣어둔 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페이 활성화를 위해 충전 한도를 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0만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백상아리와 범고래 모두 바다의 무서운 포식자지만 영화 때문인지 백상아리 하면 조스와 함께 날카로운 이빨이 떠오르고 범고래는 영리한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는데요. 누가 더 센지 봤더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몸 길이만 최대 6m입니다. 머리뼈와 턱이 분리돼 입을 더 크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톱날 같은 이빨로 닥치는 대로 먹이를 먹어치우는 백상아리입니다. 미국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팀이 백상아리 165마리에 무선 추적 장치를 달아 8년 동안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던 백상아리도 범고래가 있으면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범고래가 한 번이라도 지나간 곳은 먹잇감이 아무리 많아도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니는 백상아리가 무리지어 다니는 범고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The orcas shows up, all of these sharks will be gone within hours. Just the mere presence of the orcas around is enough to scatter all the sharks. 이 때문에 백상아리의 먹잇감인 코끼리 물범이 득을 본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범고래가 나타난 일대 백상아리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코끼리 물범이 공격받을 확률도 최대 7배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마지막 시리즈 개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데 이미 예매율이 94%를 웃도는 등 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사진집을 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4천여 팬들의 환호성, 감독도 신기한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번 영화는 한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 24일 동시 개봉합니다. 북미보다 이틀 빠른데 특히 아침 7시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열기는 숫자로도 전해집니다. 개봉을 나흘 앞둔 오늘까지 1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영화표를 샀습니다. 인기 상영관은 진작에 매진되고 개봉 첫날 연차 내고 몇 번이고 보겠다. 10배 웃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구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상 열기에 극장 측은 안표 거래를 금지한다는 경고를 내걸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어벤져스 사랑은 남다릅니다. 인구 대비 극장 관객이 많은 데다가 10년간 이어진 시리즈에 열광하던 젊은이들이 성장해 가족을 이루며 팬덤은 한층 확산됐습니다. 현재까지 어벤져스 시리즈의 총 관객 수는 2,880만 명, 이 중 2편은 1,000만을 넘겼습니다. 23명의 영웅이 악당 타노스에 맞서는 영화. 어벤져스의 마지막 시리즈가 세우게 될 기록이야말로 타노스급이 되지 않을까 극장가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동거하던 여성이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47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이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창원시 덕동동에 있는 멸치 건조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멸치를 건조하는 채반 3망장 가량이 타서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일본 도쿄 시내에서 80대 후반 고령 운전자가 또 대형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살의 일본인 A씨가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살 아이가 숨지고 10명 정도가 다친 겁니다. 현지 경찰이 A씨가 고령이라는 점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고령 운전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유시민의 콜라보. 예, 홍준표, 유시민 이제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에서 각각 이제 유튜브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송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둘이 같이 콜라보로 어떤 뭐 방송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에 어떤 불을 댕긴 장본인들입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을 좀 견제하기도 했었죠. 자, 조선중앙TV 같다, 좌파 유튜버다, 국정홍보방송 같다라고 견제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그 홍 전 대표 측의 합동방송, 콜라보를 제안을 했고 홍 전 대표 측도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유시민 이사장이 같이 방송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기 한번 모시면 어떨까? 우리 둘이서 때리는 뭐 나올까요? 우리는 때리면 신용으로 때리지 않지. 제대로 달라질 생각이 있다면 여기 한번 나오시. 섭외 한번 해봐요. 예. 네, 결국 출연은 불발이 됐습니다. 예. JTBC 썰전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맞붙을 기회가 있었는데 썰전은 지금 긴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분간은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두 사람의 맞대결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두 사람이 그 옆방송사죠. 1시간 40분짜리 토론 방송 특집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두 사람이 다 각 진영을 대변하는 어떤 그 논객인데다가 강력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또 대중성이 넓은 사람들로 이미 평가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당시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일이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에 결국 불참을 하게 됐었던 거죠. 예. 결국 어떻게 보면 마치 뭐 유재석, 강호동이 같은 프로에 출연하지 않는 느낌처럼 지금까지 흘러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뭐 합의를 이루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같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언뜻 든 생각이기는 한데 썰전 시즌 2가 나온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출연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현주의 자아를 찾아서. 예, 이제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 이제 의원총회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현주 의원 이야기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 행사에서 한국당에 입당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공식 발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현주 의원이 어제 한국당에서 오라고 해야 가는 거다. 자, 한국당 의원들이 요새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와야지? 그러면 자신은 그럼요라고 대답을 한다. 확실한 건 우리는 결국 내년 총선 전에 만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라면 가겠다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사실상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이제 각 당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뭐 대한애국당으로 가는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총선은 한 1년 정도 앞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어떤 행보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한국당으로 옮기게 된다면 한 3년 안에 자,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까지 가는 상당히 모든 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4년 안에 다 벌어진 그렇죠. 일입니까? 자, 진보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중도 개혁을 거쳐서 또 중도 보수를 지나서 최근에 좀 극우 성향이 커지고 있는 제1보수 야당까지 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정치인이 뭐 탈당을 하거나 뭐 정당을 다시 선택해서 뭐 입당을 하거나 하는 것들 뭐 자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180도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과거에 내놨던 주장도 이제 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 그때와는 달라졌느냐, 이렇게 계속 물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 국민연금의 어떤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비판을 날서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누구 맘대로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개인 기업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냐. 자, 이건 사회주의다. 정말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주주의 배임이나 횡령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성격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뭐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현주 의원이 3년 전이었죠. 민주당 의원 시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에 탄핵 직후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닌 주주의 것이다. 자, 미르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재벌 총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못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천억이 피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평가 손실 6천억, 국민들의 노후 자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를 뭐로 보는 겁니까?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 있고 최순실 위에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우선은 이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자, 보신 것처럼 3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관리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선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한다라고 비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나왔던 화면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당시 황교안 총리를 상당히 강하게 몰아세웠는데 만약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대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당대표로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또 어떻게 둘 사이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놀러 가기 좋은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요. 내일까지만 그렇고 월요일부터는 초여름 날씨가 성큼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이 27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형형색색 피어난 꽃들이 제빛을 뽐내자 시민들도 봄꽃 맞이에 나섰습니다. 시내에선 노래와 춤, 재능을 뽐내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24도, 대전과 전주는 2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 아침에 그칠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주 24도, 경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